안녕하세요. 45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국제수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국제수지 흑자와 적자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 해갖고 국제수지가 뭐고 국제수지표는 뭔지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 먼저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 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그렇죠, 바로 외화의 수치와 지급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자, 이 국제수지에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를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외화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화가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를 들어온 거 플러스를 수치, 나간 거를 지급,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수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를 국제수지표라고 하고, 우리나라 어떤 대외 거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나라니까 그 대외 거래 동향, 현재의 어떤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제수지표는 국가 경제 정책 수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국제수지표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의 잔액을 나타내는 통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통계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국제수지 구성 요 표, 이 국제수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머릿속에 요 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요거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첨인 누락,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요거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제수지나 경상수지를 계산한 문제가 나오면은 요 표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금방 위에서 언급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요 개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경제 주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국적이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경제활동에 있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경우 외국인이 일정 기간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때는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구분된다는 거. 외국인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구분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적이라고 해도 외국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면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국제수지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수지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상수지, 그쵸? 자본수지, 금융계정, 그 다음에 오차민 누락,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고, 그 중에서 특히 경상수지는 자, 제어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대외 거래의 결과로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 벌어들인 거는 플러스, 지급한 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차액이 바로 경상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경상수지 할 때 수는 수치 플러스 개념이고, 지는 지급 마이너스의 개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로 외화가 들어왔느냐 플러스, 나갔느냐 마이너스, 이걸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먼저 경상수지가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 각각 어떤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지를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겠죠. 그래서 상품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소득,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물건을 수입하면은
자, 뭘 기준으로 하라고요? 그쵸. 외화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면은 외화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수출은 플러스. 수입하면은 외화가 외국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서비스주의. 서비스주의는 상품이 아니라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대표적인 게 여행, 해외 건설, 관광, 운수, 보험, 통신, 그다음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는 서비스주의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서비스주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을 하면은 외화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서비스주의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외국계 보험회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보험 상품을 팔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돈이 외국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서비스주의 마이너스.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외국 가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서비스주의 플러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서 지식재산권이라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그 다음에 문학, 음악,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그러니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는 서비스주의에 해당되는 거, 경상수지 서비스주의에 해당되지만은 이 재산권 자체를 사고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작권을 사고 파는 거는 이거는 서비스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허권을 사고 파는 것도 역시 서비스주의에 해당되는데, 상표권,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우리나라의 어떤 A 기업에 팔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A 기업에서 코카콜라에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서비스주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본수지에 해당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의 매매는 서비스주의지만은 상표권은 이거는 자본수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떤 이런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따른 그런 어떤 돈의 오고 감은 이거는 서비스주의에 해당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사용료 자체는 서비스주의. 근데 지식재산권을 사고 파는 거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로 돈을 갖고 오면은 뭘까요? 그쵸? 본원소득수지에 해당됩니다. 본원소득수지 플러스가 되겠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본인들의 나라로 갖고 가면은 본원소득수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금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임금, 이자, 배당금은 본원소득수지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상수지 네 번째로 이전소득수지가 있죠. 이전소득수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 말이 중요하죠. 주고받는 원조라든지 증여라든지 기부금, 전쟁 분담금, 해외 교포 송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전소득수지에 해당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일정한 어떤 전쟁 분담금을 지급하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소득수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유엔에 어떤 분담금을 제공하면은 역시 이전 소득수지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홍수가 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원조해 주면은 이전 소득수지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지 두 번째로, 경상수지 말고 또 자본수지가 있습니다. 자본수지는 자본 이전 거래와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외환의 수취와 지급의 차액을 얘기한다. 자본 이전 거래와 그래서 자본 이전 거래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이나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요 말이 중요하겠네요. 자본 수지에서는 브랜드 네임, 그 다음에 상표 등 마케팅 자산과 기타 양도 가능한 무형 자산의 취득과 처분 같은 거는 자본 수지에 해당된다고. 상표권, 브랜드 값에 대한 어떤 외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자본 수지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브랜드 네임은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 등이 가진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이름, 이런 어떤 브랜드 네임, 상표권과 관련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자본 수지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은 특허권 거래와 상표권 거래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각국의 통신회사가 을국 기업의 특허권을 구입한 대가로 500만 달러를 지급하면은, 일단 각국 입장에서는 지급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어떤 수지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특허권은 아까 특허권의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인데, 특허권 자체를 매매하는 건 어디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역시 서비스 수지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서비스 수지 마이너스가 되겠죠. 서비스 수지 마이너스가 되고, 자, 나를 보면 갑국의 전자회사가 병국 기업의 상표권을 구입한 대가로 5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500만 달러를 지급했으니까 갑국은 마이너스, 병국은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자, 상표권 자체를 지금 매매하는 거죠. 근데 상표권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금방 그죠, 자본 수지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국은 자본 수지 마이너스 500만 달러, 병국은 자본 수지 플러스 500만 달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금융 계정을 보면, 금융 계정은 자, 이렇게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 금융 상품, 기타 투자, 준비 자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투자 목적의 해외 자산 취득하는 거는 금융 계정에 속하고, 삼성전자가 동유럽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직접 투자가 되겠죠. 금융 계정 마이너스가 되겠죠, 만약에. 자, 그리고 증권 투자. 자, 주식과 채권을 우리가 매입하면 어떻게 할까요? 매입하려면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계정 마이너스가 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하면은 달러를 갖고 와서 채권이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계정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 금융상품. 자, 이런 상품의 거래도 금융계정이 있다는 거. 자, 파생 금융상품이 뭔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투자. 자,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어떤 돈을 꼬거나 아니면 돈을 외국에 빌려줄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차관을 도입하거나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 자, 차관을 도입하면은 금융계정, 자,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차관을 외국에 빌려주면은, 제공하면은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외국으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외화 대출 및 차입, 이런 것도 다 이런 금융계정에 속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준비자산, 외화 보유액의 증감. 자, 외화 보유액이 증가하면은 금융계정 플러스, 나가면은 금융계정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준비자산은 이런 내용이라는 걸 그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차 및 누락. 자, 네 번째로 오차 및 누락이 있는데, 굉장히 방대한 자료의 어떤 그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런 오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빠지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이나 누락으로 인해 국제 수지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이 바로 오차 및 누락입니다. 그래서 이 오차 및 누락을 통해서 어떤 국제 수지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45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